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장의 사례와 사람을 찾아가는 채널 더 로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사회는 엄돌이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더가능연구소의 대표님이시죠? 서복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게 출연하셨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빨리 할 거. 바쁜 일이 있었나 보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출연을 늦게 하셨는지 하하.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네, 말씀 안 하시는 걸로. 네. 제가 회사에서는 별칭으로 거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 대표님의 닉네임이 거북입니다. 오늘 호칭을 서복경님, 복경님, 대표님, 거북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거북이 좋습니다. 거북으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더가능연구소의 서복경 대표님은 거북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닉네임이 왜 거북이에요 근데? 늘 궁금했습니다. 느려가지고 그런가? 원래 제 별명이 딴 거였는데요. 네. 우리 연구소에 겹치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네. 원래 렐라죠 렐라. 예, 렐라입니다. 아 연구소에 릴라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헷갈려서. 예, 저희 집 아이 별명이 거북이거든요. 아, 그래서 빌려온 겁니다. 아 빌려왔네. 네. 둘 다 거북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오셨습니까? 인사하러 오셨습니까? 무언가 컨텐츠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9월 1일 날 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냈어요. 9월 며칠이요? 1일. 아, 9월 1일? 예. 네. 올해 9월 1일 날 이제 정부가 예산안을 냈는데 그 예산안 내용이 좀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청년, 특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예산안 내용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9월 1일 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파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파격적이라는 의미는 양가적인 거죠. 매우 좋다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 네. 좀 의아하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오늘 하나씩 살펴보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청년 정책과 관련된 예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도 예산과 관련해서 몇 번 더 출연을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 다음에 계획하는 거는 마을 공동체 예산. 청년. 예. 오늘 청년, 예. 다음에 마을 공동체. 예. 시리즈로 이어지겠네요. 그럴 계획입니다. 네. 마을 네. 한 다음에 또 예고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마을 안에는 크게 보면은 주민자치 예산과 관련된 자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지역 균형 발전 예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안을 뜯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9월 1일 날 나왔고 지금 정부 예산안을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부 예산안은 층이 한 4개 층이 있거든요. 하나는 각 부처별로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부처에 이렇게 돈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이렇게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런 성과계획서가 있는데 많은 부처는 성과계획서만 해도 한 500페이지 됩니다. 그 전체 부처별로 위원회 단위까지 다 있고요. 요게 1층입니다. 그 다음에 요 2층에 보면은 정부 정책 분야를 총 5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 설명서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한 번 요약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 예산안이 있는데 이 본 예산안은 사실 열어보시면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숫자예요. 아니 모든 텍스트는 그렇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 설명글이 없습니다. 아 설명이 없구나. 설명이 없고 항목하고 숫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안을 정리한 예산안 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총 한 이제 4층이 있는데 예산안 개요만 보통 그 300페이지가 넘거든요. 예, 전체 다를 아울리려면 10,000페이지가 넘어서 다 전체적으로 봐야지 어떤 예산 취지에서 어떤 방향에서 각 부처별로 사업을 하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돼서 아직 제가 분석이 다 안 끝났습니다. 우리가 정부 예산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럼요. 엄청 크죠. 당장 전체 예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GDP에서도 국가 재정이 기여하는 비율이 있거든요. 숫자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5천만 국민이 살아가는데 우리 일상이 모두 다 정부 정책하고 영향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하루 눈을 떠가지고 주무실 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데 도로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아니면은 그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 안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달달이 뭐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아동수당, 청년수당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현금성 지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당장 병원에 가시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급여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변동들이 막 생기면 이전에는 거의 돈을 안 내고 아주 조금만 내고 치료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안 되는 부분들도 막 생기고 반면에 또 치료받을 수 없었는데 받을 수 있는 것도 생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알겠습니다. 거북님. 제가 로컬TV의 규칙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사회자한테 질문하지 않는다. 예. 두 번째, 길게 말하지 않는다. 아. 네, 방금 좀 길었어요. 네. 네, 짧게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네. 세 번째, 사회자는 모신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시청자만 바라봅니다. 양해를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오늘은 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화면은 가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네,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예. 오늘은 내용이 긴데요. 정부에서 말하는 청년 정책이 뭐냐를 좀 알아야 우리가 무슨 예산안을 보여야 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길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얘기를 하실 건가요? 첫 번째는 청년 정책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좀 막연하죠. 사실 뭐 청년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정책이라고 정부가 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년 정책이란 무엇이에요? 직설적으로. 네, 먼저 우리나라에는 청년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2020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 법에 보면은 청년이 누구냐?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19세에서 34세. 그리고 청년 정책이 뭐냐에 대해서는 청년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이하네요. 네. 누구나 알고 있는. 네, 법이라는 건 뭐 간결해야 되니까.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지방정부에서 제정하는 조례를 보면 예. 청년이 만 39세까지 돼 있고 어떤 데는 뭐 만 49세 이렇다고 들었어요. 네.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 실제 그러면 있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게 상위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이 만 3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예. 조례가 이거를 벗어나서 규정할 수가 있는 건가? 예, 그것은 가능한 게요. 지금 이 청년기본법에서 말한 건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그래서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국민은 중앙정부 또는 이제 지방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고 보장을 받거나 정책적으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떤 지방정부에서는 이 연령층이 전반적으로 고령화돼 있으면 좀 더 많은 연령층까지 대상으로 하겠다. 이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34세보다 적게 우리는 29세까지만 하겠다. 그건 안 되는구나. 법하고 충돌을 하는 거죠. 이거 법도 참 재밌네요.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청년 그 기본법에 따르면요 어떤 게 있냐면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에 제1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서 이제 정부가 바뀌었어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청년정책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걸 내놔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여전히 2021년부터 25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 계획의 방향이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2년 10월에 윤석열 정부도 새로 한번 냈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청년기본법 8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가 수립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무식한 질문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이게 왜 국무총리고 되어 있는지. 주무부서 장관으로 안 돼 있는 거는 청년의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인가요? 왜 국무총리로 되어 있죠, 이게? 지금 그 청년기본법에 따르면은요,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가 국무총리실이에요. 지정돼 있구나. 예, 네, 지정이 네. 돼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이거는 컷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식한 질문이라.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법에 따르면은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장관하고 시도지사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매년마다 올해는 뭐 하겠습니다. 이런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2022년 2월에는 문재인 정부 때 보시면 관계부처 합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청년정책 관계부처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부처들이 같이 해서 시행계획을 냈고요. 2013년에는 3월 달에 윤석열 정부의 관계부처의 장관들이 합동으로 해서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냈어요. 질문 있습니다. 예. 여기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 광역시도에 조례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청년기본법이 있으면 예. 조례는 무조건 제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요, 원래 광역시도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본법이 나중에 만들어져서 17개 광역시도에는 다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청년기본법은 경로상 그렇게 됐다고 치고 광역시도에 조례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되면 자동적으로 조례는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대부분 다 만들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라 라고 규정이 되어 있진 않아요. 기본법에. 근데 문제는 시도지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시도지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안에서 일하는 절차도 필요할 거고 돈을 쓰는 근거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조례를 만드는 방법으로 가죠. 네. 알겠습니다. 무식한 질문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보시는 사람 중에는 저 정도 수준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제가 대신 궁금한 거 풀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청년 정책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보면 이 2020년에 나온 1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책의 영역을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교육 분야, 복지 문화 분야, 그 다음에 참여 권리 분야 이렇게 5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질문 있습니다. 예. 우리 거부께서는 어떻든 청년 정책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거고 5개 카테고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정도 카테고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는 20, 30대 청년들의 삶을 모두 포괄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빠져 있습니까? 항상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범주화시키는 거는 사실 불가피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많이 늘어놓으면 또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들이 있으면 다 이 5개 안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5개에는 요런 사업만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뭔가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필요하면은 다시 이 5개 범주 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네. 야 이거는 집어넣었는데 지금 청년들한테는 필요 없겠다. 그럼 빼기도 하고 네. 예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을 바라보는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웬만하면 포괄될 수 있는 카테고리다. 예. 네, 알겠습니다. 후하게 지금 점수를 주고 있네요.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가 바뀌면은 범주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5개 범주는 그대로 씁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산안 분석 앞에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청년 정책은 이 5개 범주로 구분을 한다. 우리 거부께서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는 동일한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네. 동일해요. 예. 근데 5번을 보면 전임 정부 때는 참여 권리 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예. 현 정부 때는 참여 분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여 다음에 권리가 좀 빠졌거든요. 그렇죠. 이건 좀 약간 특이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변화인가요?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기조를 보면 권리 보장과 관련된 시행 정책의 개수라든지 범위가 많이 줄긴 했어요. 그런데 권리를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연구자시니까 앞으로 네. 한번 파헤쳐 보시기를 네,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권리 분야가 왜 이렇게 축소됐느냐. 이 축소됨으로써 우리 청년들 삶이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또 항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유, 이러면 안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분야에는 보통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거 제가 지금 써놓은 거는 구체적인 정책의 이름 또는 사업의 이름이라기보다 범주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일자리 분야는 크게 취업 지원 영역이 있고 일경험 지원 영역, 고용 지원,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앞에 4개는 다 취업 지원에 해당하는 영역이기도 하지만 취창업과 무관하게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이렇게 한 크게 5개 범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취업 지원이 있고 고용 지원이 있잖아요. 이 2가지가 뭐가 다르냐면은 취업 지원은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청년 당사자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고용 지원은 청년을 고용하려고 하는 사업주 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합니다. 취업지원제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돼요. 근데 고용지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좀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취업지원제도 안에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름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유사자례 할 때는 크게 2가지 기능이 합해져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실업수당 정책하고요. 또 하나가 이 직업훈련제도. 이 2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 취업해 있지 않은 사람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2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해 가지고 직업훈련의 기회를 보장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가 결합이 된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근데 실업수당하고 실업급여는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자한테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실업급여는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기업에 취업해 계시면은 그리고 고용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이 당사자하고 기업주가 같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마련되었는데 내가 실직을 했을 때 받는 거는 실업급여라고 명칭을 써요. 그런데 내가 한 번도 취직을 안 했어. 또는 취직을 해가지고 있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의 재직기간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충족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못하고 그만둘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내가 기적립해 놓은 고용보험기금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국가 일반 회계재정에서 당해년도 국가재정에서 바로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실업수당이라고 불러요. 네. 예, 이거는 질문 있어요. 네. 지금 이거 청년 정책이잖아요. 예. 청년 정책이 일자리 분야를 얘기하는데 예. 실업급여는 고용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단 청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청년 아. 정책이 아닌데 이거는? 그렇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 정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청년도 혜택을 받는 정책이 있고 네. 청년만 혜택을 받는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 청년 정책이라고 분류된 것에 한 7, 8할은요. 청년도 혜택을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청년도 받는 혜택을 넣을 수는 있어. 어떤 경우에 넣을 수 있냐면 청년이 아닌 사람들이 받는 실업급여보다 더 높은 비율로 받는다. 더 많이 받는다. 청년이기 때문에 이러면 청년 정책에 넣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받는 실업급여를 청년 정책이라고 집어넣어서 예산이 이만큼이다 얘기하는 거는 허수 같은데요. 보통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걸 분류하냐면요. 이 실업급여나 또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이런 중에 청년 인구 19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가 몇 프로 정도 이용을 했더라.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청년 정책의 메탈 정도를 할당을 해가지고 카운트를 합니다. 네.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네. 이제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을 하는 실업수당이나 직업훈련, 이 직업훈련 제도가 원래 우리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취업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 중장년의 실직자들하고 청년들의 실직자나 미취업자의 범위가 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년은 기존의 취업의 경험이 있거나 창업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요건에 해당을 하는 이제 이런 분들은 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처음으로 진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이나 요건 자체를 청년들의 경우에는 훨씬 넓게 받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안에 들어가면 1형이 있고 2형이 있어요. 2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청년 정책을 할 수 있네. 예. 좀 더 청년들한테 보장이 되거나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청년 정책이 이해가 됩니다. 예. 실업급여는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여하튼. 예. 네. 어쨌든 청년도 받는 실업급여가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법에 따라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당해년도에 실직자가 확 늘어난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일정 정도의 이 고용률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예산의 증액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네. 기금에서 나가는 그렇겠네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배움 카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내가 취업을 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어떤 그 관심사라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직업 전환을 위해서 배우고 싶다라든지 이러면 이 카드를 써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청년만 하는 게 아니고 청년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 취업지원제도의 카테고리에 있는 거는 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혜택을 받는 이런 정책들인 거고요. 신청 안 하면 안 줘요? 예, 기본적으로 이건 다 신청을 해야지 혹시 실직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다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예. 모르고 신청 안 한 사람도 꽤 있겠네요. 특히 이제 국민취업제도는 실업수당제도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한 직업훈련제도는 모르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많았어요. 몰라서 신청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 뭐 올해는 조건이 이렇고요, 뭐 매달 달에 신청을 받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정부라면은 이게 널리 알려지는 거 싫어하겠네. 널리 알려지면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재정이. 아유. 아닌가? 아유, 네.
네. 저라면 널리 알릴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런 이제 제도를 하면은 제도를 홍보하는 비용이 별도 예산이 책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다음은 일자리 분야 중에 일 경험 지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이 말 그대로 미취업자거나 아니면은 실직자가 새로운 일 또는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경험해 볼 기회를 정부 예산으로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 인턴 제도 같은 경우 또는 민간기관 인턴을 정부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외에서 인턴은 아니지만 왜 단기간 있잖아요. 뭐 3개월, 뭐 6개월 이런 이제 저기 공고가 났을 때 지원해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연계해주고 이런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일경험 지원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로 고용을 할 때 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신규 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신규로 고용할 때 장려금을 준다든지 노인을 신규로 고용을 할 때 장려금을 준다.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을 할 때 장려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청년 고용 장려금 별도로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을 자르고 계속 신규 고용하면 계속 돈 줘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다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시스템이 있겠지. 그럼요. 네. 그 다음에 고용 유지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고용을 했는데 기업체가 어렵거나 사업주가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나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8명의 직원이 있었는데 한 5명을 자르려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고용의 악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더라도 고용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유지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이 있어요. 또 어렵다는 판단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매출이 내려가는 걸 확인하겠구나. 예, 판단을 하는 거고 이거는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내가 경영이 악화돼가지고 자르려고 하는데 주세요. 그러려면 경영이 악화됐다는 증빙을 해야 돼요. 증빙해야 되겠죠. 예, 증빙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직접 만드는 건데요. 크게 이제 범주로 나눠 보면은 지역개발 청년 일자리 창출 제도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서울도 사실 지역이잖아요.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 지역에서 가능하면은 자기가 살고 싶은 지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청년들의 일자리 보장 측면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청년을 고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사업의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디지털 일자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왜 코로나 때 보면은 무슨 코딩 일자리 이런 것들 얘기 있었는데 정부가 직접 10,000명, 20,000명 막 이런 규모의 공공 일자리를 단기로 창출하는 거예요. 이런 공공 일자리 사업은 특히 경제가 굉장히 위기가 오거나 어려울 때는 이제 어느 나라나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제. 공공기관에서는 뭐 몇 프로 이상의 청년을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기관마다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고 기관별로 의무 고용을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지원 영역이 있는데 창업 지역은 창업 펀드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벤처 업체에 투자하려고 하는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펀드들을 모아가지고 네. 이 펀드 운용사들이 있죠. 예, 이런 쪽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방법이죠. 말 그대로 내가 이런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쪽에서 법 제도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기술적인 지원, 그 다음에 경영 지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실제 창업에 이르는 과정을 컨설팅을 하고 공간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연계해주고 뭐 이런 지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케일업 지원이라고 해서 창업을 일단 했는데 한 단계 도약하려고 할 때 어떤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경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사업의 영역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청년정책 연구자로서 이 5가지 세부 범주 중에서 어떠한 정책이 좀 청년들한테 좀 즉각적이고 직접적이고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하나 뺄 거는 없지만 굳이 하나 고르신다면? 사실 가장 큰 거는 실업수당제도예요. 하고 직업훈련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가 보장해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는데 준비 기간이 자꾸 길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면 뭐 요즘은 다 자격증 따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면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한 6개월이면 6개월이라도 집중적으로 생활 지원을 받고 또는 그 기간 동안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 직업훈련을 공공으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면 훨씬 개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준비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처음 사회 진입 준비를 하는 청년들한테는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네.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정책은 예를 들면 시기별로 아니면 정부별로 차이가 좀 크게 일어나는 영역입니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우리나라에 지금 도입된 지가 이 문재인 정부 때 처음 도입이 아. 됐어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네요. 실업수당제도 자체가 없었고요. 초기에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수당제도로 정착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서울시가 처음으로 했는데 청년수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년수당.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서울시만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출발했지만 광역시도들이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생활 유지를 위해서 최소 비용을 지원을 한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청년수당을 쭉 했고 이 청년수당이 굉장히 효과가 좋고 청년들의 호응도 높으면서 이제 중앙정부로 올라가서 이게 청년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실업수당제도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근데 그 청년수당이 옛날에 뭐 국회의원이 아편이라고 불렀던 그겁니까? 예. 별명이 피닉제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네. 청년수당을 아편이라고 부르던 시기가 있었네요. 재밌네요. 네. 참 재밌죠. 네. 그게 먹혔다는 얘기인데, 네, 좋습니다. 예, 그게 연도도 오래되지 않습니다. 2015년 얘기거든요. 얼마 안 됐네, 진짜. 10년도 안 됐어요. 10년이 안 돼. 네. 10년이 안 된 시기에 네. 청년수당, 실업수당 같은 건 아편이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셨다는 전설 속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먼 옛날 얘기 네. 같죠? 네. 그 다음에 주거정책 분야가 있는데요. 이 주거정책도 한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짧게 하실 거죠? 앞에보다. 알겠습니다. 네.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주거비 직접 지원 정책은 사실 가질 수도 없고 월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청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약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어요. 고시원이나 반지하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불법 건축물을 규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최소 주거 기준을 적용해 주는 거죠. 왜 고시원 같은 경우에 원래 방 하나인데 반으로 자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규정 위반이다. 이제 이렇게 규제를 해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때 구입 자금이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업들이 있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신혼부부 대출, 청년 대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 임대주택 공급 방법은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우리 왜 그 LH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예, 공사에서 직접 건축을 해가지고 임대를 하는 이런 거는 공공임대라고 합니다. 그 흔히 정책 브랜드로는 행복주택 들어보셨죠? 청년 행복주택. 뭐 행복주택도 청년만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청년에 할당된 포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행복주택은 청년만 들어갈 수 있는 행복주택. 그건 청년 정책 맞네, 전형적인. 그렇죠. 네, 청년 정책.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네. 자격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자격이 안 되십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그 청년들이 좀 더 우호적인 조건에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이 있고요. 임대주택 공급에 그 넓게 보면은 대학 기숙사를 확충해주는 정책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대학 기숙사도 임대를 쓰는 거니까요. 대학들이 직접 기숙사를 확충을 하는데 재정적인 부담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주택 공급 방법이 있어요. 분양주택도 공공이 지어가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면 분양을 해주는 공공분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분양주택 중에서 공공이 개입을 해가지고 많이 하는 방법들이 민간 건설 사업자들이 임대주택들을 만들 때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하면서 일정 부분의 주택수를 확보를 해가지고 청년이나 뭐 신혼부부로 이렇게 넘기도록 이제 개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네, 주거 분야 청년 정책은 뒤에 쏙쏙 들어오네. 그렇죠. 네, 효과성이 확실히 있어 보이고 다 청년 정책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청년 정책을 오늘은 아니고 다시 논의할 때 한번 얘기하겠지만 보증금 대출 정책이 우리나라
청년 주거 정책의 출발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보증금 대출 방식이 아니고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 좋은 정책 같아요. 그냥 보니까 우리나라 꽤 좋은 나라네. 이런 정책이 다 있고. 내가 청년 시절에는 없었잖아요. 예. 물론 지금보다는 내가 살기 좋았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 정책 효과성이 좀 크다고 생각하는 거, 이 영역은 좀 확대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 공공임대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임대 시장에서 압도적 다수가 민간임대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임대는 그런 거잖아요. 뭐지,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뭐 사정인생에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청년층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생활이 가변적이잖아요. 내가 언제 취업이라든지 창업이 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취창업을 하더라도 중간에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뭐 회사하고 안 맞아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들어가 봤더니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는 계약 조건을 기업이 위반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이 단기로 끝나는 이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사람이 그만큼 불안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임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집주인이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부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낮추거나 나가라고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니 그 집주인도 집주인 나름이지. 나쁜 집주인 만나면. 예, 그러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막 올리거나 낮추거나 내쫓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청년 주거 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의 핵심은 공공임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공공임대 정책은 출발도 늦었고, 왜냐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는 사실은 처음에 도입이 된 거는요, 우리나라가 어르신 빈곤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어르신, 빈곤 어르신, 그 다음에 장애가 있는 분, 이런 분들한테 아주 소규모로 공급하는 걸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가 보편화되지 못한 게 사실 우리나라 이 특히 청년 주거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심각하거든요. 네. 예. 뭐 공공임대주택은 보니까 성격상으로 보면 청년수당 정책이랑 같은 것 같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같은 거 아니야?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면 수당 지급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청년이나 아니나 간에 생활비에 들어가는 가장 압도적인 큰 폴션이 주거비잖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심각하죠.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 사정이 생겨가지고 소득이 확 준다라고 하더라도 주거비는 그거를 내지 않으면 내가 밥을 굶어도 네. 또는 아니면은 교통비를 못 내서 걸어 다니더라도 주거비는 내야 되잖아요. 쫓겨나니까 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실 공공이 책임져주는 방법이거든요. 네. 아, 재밌네. 이거 각 주거 분야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얘기해도 굉장히 재밌겠어요. 그렇죠. 시간이 아깝네. 다음에 다시 하고. 예. 교육 분야입니다. 네, 교육 분야도 나누어 보면은요. 일단 학자금 지원 정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에 7명이 대학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지원 정책의 상당 부분이 대학생 지원 정책인 경우가 많아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청년을 비진학 청년이라고 하거든요. 비진학 청년들이 사실 불이익을 좀 봐요. 숫자가 워낙 진학 청년이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학자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장학재단이라는 게 있고요. 사실 저는 이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장학금 제도라고 이 제도를 불러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으면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근데 안 갚아도 되는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의 국가장학금은 대출입니다. 대출이구나. 네, 저리대출. 네, 이것도 대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청년들이 참 힘든 게 전월세도 대출, 학자금도 대출, 그리고 또 살다가 힘들어지면은 소액 생활비 대출도 해주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취업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바로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 대출 상환도 해야죠. 학자금 대출 상환도 해야죠. 생활비 대출 상환도 해야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취업을 했다고 해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이거저거 다 떼고 나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득이 얼마 안 돼요. 취업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지원 정책은 요즘 그 이슈가 됐던 거는 현장 실습 문제가 있잖아요. 이 현장 실습이 너무 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죠.
현장 실습과 관련돼 가지고 좀 더 다양한 곳에, 특히 지금 시장이 원하는 신기술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실습을 나갈 수 있게 연결을 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현장 실습을 나가는 청년들이 그 자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뭐 이런 이제 지원을 하는 현장 실습 지원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 연계 지원 방식이 있어요. 그 기업들을 현장 실습 연계를 해주는데 이 현장 실습이 얼마를 해서 그 제대로 잘하고 나면은 채용으로 연계해 주게끔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정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를 신설하거나 재편하는 거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업계고는 직업 영역별로 과가 돼 있잖아요. 어떤 과들은 지금 시장에 원하지 않는 기술을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시장에 원하는 새로운 기술 버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선생님도 새로 뽑아야 되는 거고, 또 때로는 기자재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지원해주는 이런 영역이 있어요. 이건 빌려주는 건 아니네. 그렇죠. 네. 이거는 그냥 재정에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상담 지원이 있는데요. 고교를 대상으로 진로 상담을 하거나 또는 대학 일자리 센터들이 있잖아요. 직업 상담을 하거나 직업 적성 상담. 그 다음에 내가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트랙을 밟아야 되는가, 뭐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교육부에서 대학 일자리 센터 지원을 합니다. 네. 직접 지원을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훈련 지원 영역이 있는데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대학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시기에 필요한 직업훈련 코스를 개설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직업훈련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과를 만든다라든지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하고 기업이 직업훈련을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있는 어떤 과하고 그 다음에 특정 기업이 같이 코스를 개설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직업 훈련을 개설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3개월 프로그램, 네. 6개월 프로그램,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이 안정적으로 쭉 가져가는 것도 하지만 그거 말고 일단 시범사업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수요가 많으면은 좀 더 장기화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 복무자 교육 나왔다. 이거 국방부죠. 국방부도 다 들어가 있네. 근데 군 복무자 교육 지원은 교육부에서 합니다. 아, 이게 국방부 거 아니에요? 예. 군 복무자에 대한 전반적인 그 권리 보장이라든지 케어는 국방부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그 교육 지원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군 복무하시는 분들이 한 학기에 3학점짜리 2개 네. 정도를 원격 강좌를 듣고 학점 이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원격 강좌를 촬영하고 들을 수 있게 뿌려주고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들이 군복무 자체를 일정하게 학점으로 반영해주는 이런 거를 대학들한테 설명해도 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도 하고 뭐 이런 분야도 있습니다. 야, 여기도 좋은 거 되게 많네. 우리나라 정부가 참 많은 일을 하네요. 오늘 여태까지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네. 국가가 참 필요하네. 이렇게 보니까. 네, 그렇지만 저는 안타깝게도 청년 정책을 먼저 예를 들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1980년대 90년대부터 청년 정책을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우리나라보다는 정책의 가지수가 훨씬 많죠. 아니, 남들이 한 거 빨리 베껴오면 되니까. 그렇죠. 후발국의 이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이제 빨리 뺏겨와야지. 열심히 베껴오고 네. 있는데 지금 약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흥미롭습니다. 예. 그다음에 복지 문화 분야에서는요 역시 좀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금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에요. 이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하고 금융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가 각각 다르게 관할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하는 거는 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 성격은 유사합니다. 이 청년 당사자가 매월 얼마 이상씩, 보통 10만 원 이상씩 납입을 하면은 정부가 매칭을 해주는,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자산형성 지원 사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내일 채용 공제는 일단 대기업 취업자는 해당이 안 돼요. 중소기업 취업자 중에서 이제 소득 얼마 이하인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하면 여기에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거고. 신청은 무조건 해줘요? 조건을 다 따져서 조건이 맞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청년 도약 계좌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런칭을 합니다. 새 정부께서. 예. 네. 런칭을 했는데 이 청년 도약 계좌는 기간이 좀 길어요. 5년입니다. 5년.
5년 동안 이제 본인이 납입을 하면 이 청년도예약 계좌는 원래는 되게 사이즈가 컸어요. 한 5년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수천만 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적게 집어넣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그거죠? 로 출발을 했는데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했는데 올해 6월에 런칭했거든요. 2023년 6월에 런칭했는데 지금은 이게 원래 취지하고 굉장히 다르게 쪼그라졌어요. 많이 안 주는구나. 예, 생각보다. 지금은 정부 매칭 기금 자체는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올해 내년 이런 식으로 제도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년 버전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잘 계속 좀 역점 어떻게 사업이- 원래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 은행이죠. 금융기관들을 끼고 당사자가 그걸 하게 되면 이 금융기관들도 일정 정도 매칭을 하고 정부도 주고 뭐 이렇게 민간이 좀 디자인을 따라와야 되는구나. 한 거죠. 예, 근데 금융기관들하고 협조가 잘 안 된 것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초기 디자인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그래. 브랜드. 우리나라는 뭐 사기업이 존중받는 민간이 존중받는 사회니까. 근데 잘 설득을 해야죠. 네, 강제로 뭐 그럴 순 없고. 예, 그래서 초기에 정부가 출범할 때 계획했던 거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는 좀 다르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다른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원래 출발은 그 우리나라에 보면 왜 기초생활수급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최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최저소득 가구에 있는 청년이 10만 원 이상의 이제 납입을 할 경우에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매칭 비율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내일 저축계좌가 가장 커요. 그런데 소득 구간에 따라 가지고 30%, 그 다음에 뭐 45% 하는데 내일 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 사업 영역으로는 자활 사업의 영역이 들어갑니다. 자활이라고 하는 거는 최저소득층에서 이 최저 이제 빈곤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의 정책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매칭률은 높은데 대신에 수혜자 범위도 작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가 취약 청년을 지원을 하는데 이 취약 청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정부에서 얘기를 할 때 1인 가구 그 다음에 고립 청년이라는 말도 사실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요. 고립 청년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부터 되게 논쟁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고립 청년 하면 어떤 분들은 일본에서 이슈가 됐던 히키코모리 네. 집에서 안 나오는 분들 이렇게 아주 좁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사회적 고립도 있잖아요. 네. 내가 왜 직장도 다니고 생계 활동도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사실 정말 어려움 당장 뭐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이 내일이 힘들다 아니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해가지고 가 있을 데가 없다 라고 할 때 손 내밀 데가 없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부모님한테도 의지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네트워크도 사실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뭐 형제 자매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도 없고 요즘은 다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고립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 청년을 집에서 아예 안 나오는 은둔형 고립 청년 말고 사회적 고립 청년까지 넓게 봐야 된다라는 논의도 강력하거든요. 아직 그렇긴 한데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고립 청년은 안 나오는 청년들이에요.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예술인도 정부가 지원하는 취약 청년 그룹에 들어가요. 예, 이 청년 예술인들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돈 많이 버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잖아요. 많은 이제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게다가 청년 예술인은 쌓아온 커리어도 없으니까 더 힘들죠. 예, 예술인 지원 분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뭐냐면은 기관에서 크신 분들이죠. 예, 고아원은 나와가지고 자립을 해야 될 때 네. 지원을 하는 이런 영역들이 있고요. 이거 그다음- 얼마나 줘요? 혹시 세부 내역 아세요? 이 만약에 이제 자립을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가 나갈까? 자립준비 청년 지원에 대해서도 해년마다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시행 계획이 좀 나와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정부의 성격이나 예. 시기적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금액이 많이 받죠. 영향을 받는다. 봤죠. 왜냐하면 이 자립준비 청년이 예를 들어서 죽어도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그
그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진로를 고민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진로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취약 청년들이 뭐 하나만 해결이 되면 된다. 그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 은둔형 고립 청년을 지원을 하려면 부모님 상담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에 대해서도 뭐 그 일자리 줄게 나와라. 그런다고 나올 분들이면은 은둔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고 본인 대상으로도 일단 마음 상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생계에 대한 보장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많은 영역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몇 개를 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정보마다 되게 성격이 다릅니다. 네. 하여튼 저는 자립준비 청년에 좀 마음이 예. 가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싶긴 하네요. 예. 네, 괜히 제가 질문해가지고 또 답변을 오래 하셨어요. 네. 네, 다음 마음 건강 그다음에 이제 지원. 마음 건강 지원이라고 해서 이 특히 코로나 전후, 코로나 전부터 사실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요. 사실은 알고 보니 청년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는 되게 불행하게도 청년 자살이 막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사회가 알게 된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사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 자살은 전체 자살자의 숫자로 얘기를 하면은 50대, 그 다음에 노년 자살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한 2018년, 19년부터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증가율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청년들이. 네. 그러면서 긴급하게 그 상담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마음건강 상담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보면 이 정신건강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하고 연관된. 그 기존에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청년 대상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신건강센터에서 청년 상담을 하는 부분들도 이제 중요하게 할당이 되는 거죠. 청년 상담을 하거나 또는 전국에 청년 센터들이 있습니다. 각 광역지방정부나 기초지방정부에서 하는 청년 센터들에서도 마음건강 상담을 할 때 매칭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음건강을 컨설턴트가 직접 앉아 있기도 한데 좀 심한 경우는 전문가들 이제 임상 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직접 연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전문적인 기관의 마음 상담은 돈이 많이 듭니다. 네. 회당 막 10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회복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청년 채무자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청년 채무자들이 대부분 소액이에요. 5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한동안 청년 채무자가 늘어나는 거는 팩트입니다. 왜 늘어나느냐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를 한 게 영끌에서 집 사서 그렇다. 감당도 안 되는 집 사서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아주 극소수고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데이터나 통계를 보면은요. 대부분 50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출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 앞서 얘기를 했듯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실직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갑자기 생계에 곤란함을 겪는데 어디 가서 빌릴 데가 없는 거죠. 단기 카드 대출이네. 단기 카드 대출하거나 사채를 쓰고. 사채 쓰고.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때에 한 1, 200만 원만 있어도 네. 그 트랩을 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이제 사채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이제 채무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회복. 이미 그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면 신용회복 프로세스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탕감도 필요해요. 실제로 왜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부채가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사기를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의 부채를 상속받았다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부채 탕감과 관련된 프로세스 지원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지생활 분야에서 최근에 특히 그 선거를 하면서 이슈가 된 게 군인 월급 인상이죠. 사실 우리나라 군인들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군 복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군 복무에서 이분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기본적인 그 일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고 하는 권리 부분이기 때문에 월급 인상 부분도 중요하게 논의가 되고 있죠. 다만 현 정부에서도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한 만큼은 못 올리고 있어요. 네. 네, 어쨌든 반영을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뭐 이런 게 이제 복지 분야. 네. 제가 제대할 때 2만 원 받았는데 한 달에.
2만 원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복지 분야도 굉장히 그냥 보기에는 제가 잘 모르니까 굉장히 촘촘해 보여요. 네, 촘촘해 네. 보이는데 아마 뭔가 이렇게 구멍이 있고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영역만 말씀드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다르게 부분이 보이죠. 왜냐하면 실제 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 얼마나 포괄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게 야,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래 얘기할 건들이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참여 권리 분야라고 이제 얘기되는 분야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게 있고 중앙정부 수준에서 보면은 지금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 정책을 논할 때 청년 당사자를 많이 참여시켜서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이 들어가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청년 당사자 모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책으로 할 말이 있는 청년들 오세요 해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이분들이 모임을 하면 공간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자기 시간을 할당하니까 회의비도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모임 운영과 관련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청년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들에도 청년 당사자들을 참여시켜라. 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이제 정부의 기구들이 보통 그걸 민간 기구라고 하거든요. 민간 협치기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사회 복지를 논할 수도 있고 교통을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 그 국토 개발을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들은 대부분 중장년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에도 청년들이 일정 비율로 인구 비중만큼 정도는 들어가서 할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부분들 위원회 참여.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 참여를 보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제 정부가 추진했던 게 청년마을 사업. 우리가 아는 사업이네 이거. 그렇죠. 저도 알아요 이거. 예, 네, 저도 용역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공동연구원으로.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네. 예, 맞긴 맞네요. 청년이 지역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는 활력을 얻고 청년도 생활의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청년 마을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청년 창업을 지원을 하는데 특별히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창업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농촌, 어촌, 뭐 산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앙 정부에서 정책을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거나 지방 정부에서 잘 만들어도 필요로 하는 청년 당사자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연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연배가 있더라도 동사무소, 구청, 시청, 도청 이런 데 들어가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청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그냥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청년들한테 청년의 마인드로 대화하고 정책을 소개해주고 이런 거를 하려면 오프라인으로도 지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청년 센터들인 거예요. 오프라인 센터들. 이른바 중간 지원 조직 이런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 정책 전달 체계라는 거는 어떠한 개념이에요? 이거 많이 쓰던데 전달 체계라는 말을. 사실 전달책이라는 말은 정부에서 정책 전달 체계 구축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용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용어를 제안을 하셔야지. 방금 얘기했던 뭐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책 소통 체계라든지. 아, 네네네. 왜냐하면 이런 센터들을 만들었을 때 일방적으로 전달이라고 하면 네.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만 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센터들에서 일어나는 거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내가 뭐가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신경을 못 쓰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정책 전달 체계보다는 정책 소통 체계가 더 낫겠다. 통상적으로 쓰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 하던지. 정책 전달 체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좀 이렇게 고유하게 쓰이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선진국 사례에서 나온 건가요? 번역어인가? 원래 해외에서도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고민이 변했어요. 음. 예전에 이제 딜리버리라는 딜리버리. 말을 썼었죠. 정책 배달 체계네. 예, 요즘은 이제 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생각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정부가 정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당사자한테 딜리버리 하지? 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 이게 딜리버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지원이고. 그 정부도 이렇게 내가 볼 하죠. 때는 스스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네. 뭔가 요구가 네. 오거나 압력이 오니까 변하는 그랬겠죠. 거니까. 예.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용어도 달라지는 거죠. 네. 네. 그래도 움직여야지 용어도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움직이면은 계속 정책 전달 체계로 할 것 같은데. 예, 이거는- 저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단어는. 그렇죠. 네, 전달 네, 굉장히 알겠습니다. 수동적이고 음. 피동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리 보호 정책들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뭐 노동권 보장을 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임금이 체불됐다거나 작업장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라거나 또는 갑을 관계에서 갑질 피해를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상당 센터를 만들거나 법적 지원을 하거나 또는 이제 주거권 보장도 있습니다. 네.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는 계약 갱신을 하고 싶은데 그 집주인이 이제 부당하게 응하지 않는다라거나 왜냐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구제,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거나 대출 사기를 당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법적 상담을 하고 구제 방안을 연결해 주는 뭐 이런 것들도 주요 권리 보장 영역들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것들입니다. 네. 권리 보호 영역은 문재인 정부 때는 막 많아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거의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영역이 줄어들어도 다른 영역을 많이 해주시면 되는 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권리 영역은 조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빈약해 보이네요. 그렇죠. 권리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일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지금 저기 태블릿 PC의 배터리가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북님 뭐 출연해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지요. 예. 언제나 그렇듯이 마무리는 예. 더 로컬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더 또 로컬이었습니다.